11월 9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폭탄 발언이죠. 함께 하실 두 분, 허성무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바꾸고 처음 오시죠? 그렇습니다. 네. 편하죠? 예, 아주 뭐 이렇게 사랑방 같은 느낌이죠. 예. 저번에는 저희가 좀 까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저기 딱 오늘은 좀 좋네. 그리고 이게 그 쭉 옆에 있으면 이게 약간 군사 문화예요. 어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왜냐면 지시하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예? 좀 편할 자발적으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방안을 기념해서. 예. 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죠. 저 같은 반미주의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반미주의는 저는 미국을 반만 가봤다는 거예요. 동부를 안 가보고 서부만.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 전문용어로 right now watching. 예. 제가 기분이 좀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즘은 제 이름도 바꿨어요. 정봉쥐.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은 특별한 애정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적폐의 끝이니까, 거기가. 예. 어찌 보면, 어제, 그저께 한 며칠 전에 지금 오선하고 있는 선배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게. 야, 박근혜 국정농단은 아마추어고 이게 이명박 때 만들어졌던 국정농단의 틀을 그대로 인수한 것 뿐이다. 이명박 걸 들여다보니까 저거는 진짜 전문 지능범죄 수준이다.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적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주 감각을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만 기재가 아니고 예.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공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딱 경험을 하시니까 국정을 잡자마자 예. 공조직을 자기를 광고하거나 또 자기를 방어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다만 그게 이제 불법인 걸 몰랐던 거죠. 설마 불법인 걸 알았겠지만 자분자분 들키겠냐. 자분자분 얘기하시는데 더 무서워요. 김관진 뭐라 했죠 어제? 뭐 대통령께서 사이버 사령부에 그 현역병들은 제대가 가버리니까 민간인을 채용하자. 군무원을 채용하자. 그래서 이제 군무원 채용이죠. 예.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정년 때까지 계속 있으니까 아주 뭐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열심히 할 거고 또 그런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인력을 늘릴 때는 두 개의 기관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조직의 정원 관리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논리인데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예, 예. 제가 뭐 직접 조직을 늘리고 이런 역할을 이제 행자부하고 의논하면서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예. 행자부에서 그래서 조직 진단하고 행정 수위에 맞는 필요가 있는가 이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만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요. 기재부와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직은 사실 같은 부처 내에 있더라도 정부 위의 부처예요.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시어머니 부처 같은 데죠. 하나는 조직의 정원과 관련해서 권한을 딱 쥐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예산을 주는 권한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부처들은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만 요구해가지고는 이 두 부처에서 뭐 쉽게 아이고 그렇네요 하세요 올려드릴게요 늘려드릴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걸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해가지고 행자부하고 기재부. 예, 특히 기재부 쪽에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군문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직 정원을 하고 새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게 정부 조직이라는 게 새로 늘리고 사람 뽑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지시를 받은 건 누가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지시는 이제 국방부가 받은 거죠. 이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청와대인데 청와대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누구를 통해서 했겠죠? 그 비서관들의 수석들을 통해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명령권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게 서서히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 백승 변호사님, 그 청와대 출신이어서 네, 아주 깨알 네, 같은 그러니까요. 알찬 정보. 1년 동안 제가 본 중에 가장
더 좋은 알찬 정보. 평상시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양산하시는데, 우리가 또 청와대는 그 근처 칼국수집까지만 가봤거든요. 수제비집까지 가신 거죠? 아, 수제비집.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행자부와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네. 군무원 70명을 지원할 수 없었을 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오다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오다인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의 없이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게 또 공무원 총량제에 걸립니다. 그럼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죠.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보고와 지시를 받은 것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문건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뭔가 명령한 것 같은 보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서명 있는 문서들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무원 70명 뽑는데 예. 일단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70명 중에 딱 한 명만 호남인입니다. 김관진. 아니, 그러니까 그 김관진 전 장관도 전주분이고 예.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충원된 70명 중에 딱 한 진짜 명만. 딱 한 명만 호남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배제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많죠. 우리나라 도가 몇 개인데 그 호남에서 딱 한 명만 됐다라는 게 좀 아니 근데 우리 셋도 다 배제될 뻔했어요. 그 지원하면. 우리가 좀 잘생겼잖아요. 호남.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배제하는 수법이 예. 그 되게 이제 그 면접하고 이러면 1급 수준, 3급 수준의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면접을 했다는데. 3급. 공무원 그러니까 3급. 이제 공무원 3급이 아니고 이제 기밀 수준의 3급. 3급. 예. 뭐 그런 수준으로 해서 면접 수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해서 사람을 발탁을 하는데 이분에는 1급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히 호남 출신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면서 호남 출신들한테는 면접 점수를 아주 나쁘게 줘가지고 다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제시키는 건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그냥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밖에 예. 없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의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김관진 장관하고. 그리고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가 말로 하기도 낯뜨거운 내용들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인들 좀 소위 디스하는 것부터 연예인들 관리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소위 불법적인 거는 아마도 김관진 장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뭐 본인은 물론 아직은 자기는 불법적인 걸 몰랐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찰, 민간인 사찰까지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 거죠. 거기에 뭐 정봉주 같은 분은 한번 쓱 들어가면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동화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소위 안 좋은 것,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성향이 동일한 사람들만 뽑아라.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은 배제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명백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번 거, 그러니까 호남 인사 배제해서 사람들 뽑았던 거는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죄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예, 호남 인사 배제. 야,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쪽 또 우리 정보원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누구죠? 사이버 사령부의 김관진. 네. 그런데 이제 사이버 사령관이 처음에 연재욱.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옥도경. 네. 옥도경이 뭐 전문가인지 모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모르죠. 둘 다 완스타로 진급을 하면서 오거든요. 네. 사이버 사령관으로 오는데 연재욱 다음에 옥도경이 오는데 옥도경이 해킹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거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몇몇은 옥도경까지 내려갔는데 해킹 프로그램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연재욱은 청와대로 왔고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비서관으로 공격에, 들어왔죠. 예. 옥도경 시절에 해킹한 게 드러나면 이건 그냥 끝장이 되는 거예요. 또 더 따끈따끈한 게 들어있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직권남용.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원세훈 원장이 네. 똑같이 남재준 원장처럼 돈을 청와대에 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고 손실. 아예 커지죠. 이제 커지죠. 최소 국고 손실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금액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게 40억이죠. 40억인데 10억이 넘으면 일단 무기 또는 10년 이상. 5억이더라고요, 5억이 넘으면. 그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요? 예, 그 뇌물 관련해서. 뇌물은? 네, 뇌물은. 그리고 국고 손실은 5년이고. 네, 국고 손실은 이제 5년이고요. 뇌물은 10년. 그래서 10억. 예. 그런 것까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게 단순하게 뭐 직권남용으로 뭐 그렇게 중하지 않은 뭐 처벌을 받겠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종합이 되면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직권남용죄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직권남용을 상정하고 만든 범죄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공무원들이 본인 좀 힘 있는 거 가지고 좀 소위 장난 좀 치는 것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5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를 만들었는데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그렇고 이번에 현재 지금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죠. 이거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건데. 죄를 이거는 아예 친서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 이런 거를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관지 실장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하고 군형법에 보면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인의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은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의 정치 참여 금지. 그게 또 군형법 규정이 있어요. 그게 또 5년 94조더라고요. 네, 그게 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최대 7년 6개월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추징이 되니까. 2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감옥 가려면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주위 분들이 불행해지는데 저희는 방송하는데 이렇게 힘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9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때나 박정희 유신 독재 때나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의 그 참혹했던 독재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구체적인 고문이나 구체적인 뭐 이렇게 육체적 타격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은 바로 화를 내고 이랬지만 이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이 국정농단과 탄압 또 이렇게 뭐 정치 공작 사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로 진흥화돼서 했고 또 사이버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덜 받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을 다 헤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독재 정권 때보다도 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부정과 뭐 이런 것들 저지르는 건데 불법을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9년간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이렇게 쉽게 인정한 게 증거들이 많이 나왔나 보죠? 지금 그 일단은 진술들이 일단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 김관진 전 장관도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고 그 팀은 본인의 역할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진술 증거들이 워낙 많고요. 그동안에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김관진 장관을 지목을 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건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 문건들은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문서를 이렇게 내미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거기 본인 이름도 써 있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뭐 이런 문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게 더 코미디죠. 여기 보고 이렇게 중요한 보고사항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 책임으로 다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죄의 덤탱이를 김관진 장관이 다 써야 되는데 윗선을 얘기를 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형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시하고 이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조폭에서도 처벌할 때 두목이 제일 중하게 처벌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밑에 애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형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죄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감량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협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신병 확보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이 이제 이어질 텐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면 검찰에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형량을 이렇게 소위 D라는 제도는 없지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장시호 씨. 구형 1년 6개월 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울었어요. 근데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1년 6개월짜리가 아니에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구형을 하는 게 맞는데. 뭐였었죠? 장시호 씨가? 장시호 씨는 뭐 삼성에 이제 강요한 거, 그 예. 16억 정도 강요했던 거, 강요죄. 그다음에 횡령도 한 7억,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데 장시호 씨 1년 6개월 구형했잖아요. 예. 왜 그랬겠어요? 특검의 도움이. 그러니까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구형량을 확 낮춰준 거예요. 특급 도움이 아니에요. 특검의 특급 도움이. 네, 특급 도움이. 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도 만약에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본인의 5년 그냥- 이하니까 예, 싸게 불릴 수 그렇죠. 있겠다. 뭐 극단적으로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거의 똑같은 사례를 우리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한테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도 위치면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정원에서 돈 매달 1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속하게. 수배됐을 때 변장을 하고 마치 촛불을 들었던 사람 같은 심정으로. 촛불 들면서 좀 반성하지 않았을까? 이제만 글쎄요. 총무상. 제 느낌으로 보면 전혀 그런 분들은 아닌데 이제 그럴 정도로 자기가 뭐 20년을 모셨던 주군을 한순간에 배신하듯이 다 사실을 말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고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장치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예. 자기의 죄를 가벼이 하자. 뭐 그러니까 원지시자에게 모든 걸 넘길 수밖에 없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니까 또 이제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내 의뢰인인데 의뢰인이 형을 깎아주고 어쨌든 좀 낮춰야 되는 게 변호사인데 본인이 버티려고 해도 변호사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해 주죠. 변호사들이 이제 보통 접견을 가게 되면 예. 이제 접견을 가기 전에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더라도 이제 일단 나한테 팩트를 다 얘기하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나한테까지 숨기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가 툭 튀어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일단 다 얘기를 들어요. 듣고 이제 제 조언을 하죠. 근데 끝까지 안고 갈 거면 본인이 많이 다친다. 그런데 이 사실 진실을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충분히 참작이 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 판결문에 한 줄 딱 들어가요.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양형에 이제 안 좋은 가중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죠. 어차피 형만 세게 받고 본인도 못 빠져나가고 윗선도 못 빠져나갈 거라면 그럼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이제 검찰이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일단 최대한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선에서 딱 받고 끝난 거면 이 세 명은 최소 5년에 10년은 살아야 돼요. 그 이 금액이면 국정수도 받은 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전에 전과가 없어도 공무원들이 사실 1억 넘게 돈을 받으면 거의 기본으로 6년에서 7년은 살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시켰고 이 돈을 내가 한 푼도 안 갖고 위로 싹 가져다 줬으면 그리고 위에서 나한테 좀 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가져갔으면 중간 그냥 관문 정도잖아요. 관문 정도라면 물론 불법적인 명령이라도 듣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하지만 그런 게 많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진술대로 박 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한 거고 시켜서 그냥 수동적으로 한 거면 오래 안 살아요. 그것도 검찰이 구형 자체를 낮춰줄 그렇죠. 거고.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한 겁니다. 허성훈 비서관님. 네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뭐 로버트 국방부의 이순신 장관, 로버트 태권부의 또 뭐예요? 그거 어떻게 주무강 랄프 타격왕 관진. 타격왕 관진. 패러디 해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뒤에 뭐 붙여놓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근데 또 이분들이 육사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갔고 독일 사관학교를 졸업한 독사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군 내의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최고 엘리트인데 수업 시간에 로버트 태권부에 만화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뭐 얼마나 이 심리전이라 그러죠. 예. 대북 심리전이지만 사실은 이제 대국민 심리전을 벌린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자기를 비판하는 비판의 글이나 댓글들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해서 대응 부대까지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의외로 보기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별로 민감 안 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애초에 다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대한 이제 뭐 하나의 불법적인 그런 이제 뭐 화면이 조작 나와요. 공작이 벌어지는 거죠. 죽겠어요. 저러고 나가면 막 안 부끄러울까?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은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우리 군사이버사령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아직 들어갈 때까지는 반복을 했으니까. 예. 저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할 일이 저 할 일인가 저도 이제 그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저런 좀 우스꽝스러운 뭐 예. 만화 포스터도 그렇고 소위 이제 정권에 조금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 연예인분들도 많고 정치인분들을 기본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이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죠? 그렇게 믿었으니까 예.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김관진 장관이 우리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호남 사람들도 다 배제를 한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뭐 씁쓸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맡았다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커다란 불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런 유치한 작업을 하게 된 데는 김관진 개인의 욕심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그때도 뭐 역시 이제 미사일이나 핵기업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걸 유일하게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김관진 뿐이다 하는 것들을 부각하면서 최고의 장수 국방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내내 국방장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다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그걸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초기에도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김병관 내정자가 있었는데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을 계속 하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지시를 하니까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최장 국방장관에다가 그 다음 정권 바뀌어서도 장관을 계속하고 또 그 다음에 안보실장까지 가는 자기 영광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니 저런 게 나오면 좋아할 사람들 초등학생들밖에 없는데. 예? 보수적인 또 저 유권자나 지지자들은 또 같이 저런 걸 손뼉치고 좋아해요? 좋아하시겠죠. 또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 그냥 김관진 장관이 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편안해 보이는 이미지나 좀 그런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이 있었어요. 로버트 대선 부위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태권 부위라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그 직권남용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군용법상 이제 정치관여 정치관여 금지. 그게 둘 다 5년 이하 5년 이하인데 네. 가중 2분의 1 가중해서 7년 6개월 맥시멈 이하까지. 5년에 2분의 1 가중하니까 네. 7년 6개월까지 그렇죠. 살 수 있는.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형법 자체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아주 국가 고위층이 직권남용하는 것보다도 중공무원이나 그렇죠. 중하위급 공무원이 이용했고 그러니까 서민들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 공무원직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국가 자체를 난도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권남용죄, 그 과거 이제 직권남용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공무원들이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좀 갑질하고 상대방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인허가? 그러네요. 전과가 없으면요, 대부분 집행유예요. 직권남용은. 그리고 기소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번 직권남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보고 있는 이 직권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군사이버사령부에서 했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형법의 직권남용 수준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단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법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보다는 구형량도, 선고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궁금한 게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구형을 5년 이상은 못 하나요? 못 하죠. 5년까지만 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이쯤이면 무척 악질적이기 때문에 5년 구형에 5년형이 나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직권남용이라면 통상 전과 없는 직권남용 범죄 초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기문란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형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더 몰려치지 못할 뿐이니 이제 구형이나 이제 선고량이 통상적인 직권남용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제 뚝은 무너진 것 같아요. 네네. 떼면서 이제 돌이 하나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돌이 꽤 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돌이 빠졌는데 몇 년 사셨죠? 저는 9개월 조금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20대 때인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도 뭐 요즘이야 뭐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시설 열선도 깔려 있고. 그 가서 오래 사시라고.
저희 때야 뭐 저기 아예 마룻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그럼요. 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자다 보면 쥐가 나가서 왔다 갔다 왔다 또 화장실로 그리고 뭐 들어가고.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예.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마개로 막아놓고 그런 상황이었고 뭐 겨울에 일어나면 마고는 쿵쿵 소리 안 들려 밤에? 쥐가 그걸 들이받는 거에 나오려고. 그거는 이제 저 밑에 근데 1층은 그렇고 2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하죠. 네, 예. 1층은 쥐가 없어요. 근데 교도소는 쥐가 많았어요, 이상하게. 저는 다행히도 2층에 있었습니다. 교도소는 왜 쥐가 많죠? 글쎄요. 뭐 잔반 처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쥐. 지금 그때야 뭐 겨울에 방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전자 안에. 잡수통이 다 얼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워낙 그때 비하면 좋아졌어. 특히 좋아지게 된 이유가 그때 양심수들, 정치범들이 들어가서 수없이 투쟁을 했잖아요. 예. 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시설, 더 나은 조건을 요구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좋은 시설에 좋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은 이제 뭐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 혜택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궁금해요? 뭐 지금 공식적인 대응이 거의 없었죠. 예. 뭐 한두 번 뭐 대통령은 바빠서 그런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게 뭐 정무수석 했나요? 김두호. 예. 예. 이분이 한국일보인가 어디 기자 출신이죠?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인가요? 저 정확하게 저는 그 메이저 신문의 기자 출신 맞습니다. 그 뭐 예전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이분이 쓰는 칼럼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이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서울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분은 뭐 그때 뇌물이나 뭐 돈과 예. 관련돼서 좀 들어가 계시지 않았나요? 이분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면회 대기하고 있는데 저도 변호사 접견 대기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갖고 전 묻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전 잘 모르잖아요. 김두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고 최악의 경우에 방문 수사를 하라 그랬다. 그런데 검찰이 소환 수사를 해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끈했다. 화를 내고 검찰에 야단쳤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양이가 쥐 걱정해주네. 그럼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거? 당신들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걸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걸 쫙 저한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오래 사시라고. 어쨌든 검찰에 수사하라고 지시는 잘 했구나, 그죠? 예. 그렇네요. 예, 스스로 고백을 했네요. 근데 뭐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수준 했던. 김두호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뭐라 그러냐. 이분이 대통령의 시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시간. 자서전을 거의 뭐 대신 써준 사람입니다. 예. 뭐라 그랬어요? 김두호 수석이? 뭐 어차피 우리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하는 거고 최종 종착지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 거니까 예. 우리가 뭐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 뭐 별 그거 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최종 목표가 자기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폐청산의 목표를 자기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있는 것 그대로를 다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게 적합한 처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을 크게 키워서도 안 되고 큰 일을 자기 축소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 그대로 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는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을 것이다 봅니다.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예. 없는 사실을 더 씌워서 그래서 이제 박해를 가하는 거 이게 사실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마치 아예 처음부터 대상을 상정하고 올라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거기다 지금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는 거기서 딱 끊겼어요.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지금 다른 한 축에서 지금 연결고리가 나와버렸잖아요. 더 빨리 나왔어요. 문관도 나오고 또 김관진 장관의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그냥 정치보복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위법한 게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 그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수사는 받아야죠. 만약에 예. 문제가 있다면. 이제 없는 사실을 해서 더 씌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왜 적폐라고 하는 게 절묘하게 MB 때만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그거는 인정하되 네, 하는데 다른 왜- 정부에서도 쭉 있었던 근데 일이다. 다른 데 건 안 까고 왜 우리 거만 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예. 신호 위반을 했어요, 제가. 예. 근데 제 앞차도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저만 잡아. 근데 저 차를 못 잡았다고 제 위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무단횡단하면 왜 저 사람은 안 잡아요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MB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이것도 이거지만 앞으로 또 예상이 되는 게 뭐 또 뭐 BBK나 다스 문제나 이런 것도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공무원 공직자 윤리법에 걸려요. 네, 사용재산 신고 안 했으면.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아직. 만약 나온다면. 그런 것도 지금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스로부터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스가 아니라 BBK로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못 건졌는데 5,200명쯤 돼요. 네, 근데 유일하게 다스만 다 건졌잖아요. 190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간 직권남용, 그것도 직권남용입니다. 그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LA 총영사관하고 둘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놓은 상태 때문에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크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합치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머지않아 검찰에 나와야만 될 상황으로 자꾸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도 수석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치법 없는 걸 갖고 우리를 더 씌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왜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만 갖고 그러니까 그러냐? 노무현 정권, DJ 정권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것도 그럼 다 까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전두환 정권까지 가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야, 이게 인정하는 수순이네요. 진짜 보면은. 그렇죠. 뭐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만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리인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지지하는 극단적 일부 세력 외에는 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남재준 원장도 이제 이게 어쨌든 또 다른 실말인데 남재준 원장도 또 여기도 또 줄줄이 사탕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NLL 그 정상회담 회의로 그 유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발췌본을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시로 그렇게 만들어서 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재준 원장 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발췌본을 처음 만든 건 2009년도. 그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국회하고 뭐 이렇게 공개화할 때의 이제 지시는 남재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게 나왔지만은 그것이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처럼 찌라시에서 봤다. 어디 찌라시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서 이야기되는 건 남재준 원장의 지시로 뭐 국회에도 제출이 되고 이제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압수수색할 때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또 재판이나 진술할 때 이제 거짓으로 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총체적 지시를 결국 남재준 전 원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 또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국정원 그 MBC. 이게 복잡해요, 이제. MBC로 끝났어. 이게 그 조선 왕들 기록 외우기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을 계속 떨어졌거든요. 뭐 태종 태세문단세 예성 이걸 못 외우겠어 저는. 근데 이 지금 적폐 특히 댓글 무슨 블랙리스트 돈 이런 거 하면 이게 MB 시절의 국정원인지 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인지 이게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정하게. 자, 그런데 추명호 국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석기 누구죠? 이석수. 이석기는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이석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찰 보고를 직보했다 우병우에게 그 근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병우 수석도 지금 출국금지가 걸려 있는 출국금지가 상황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는 돈은 안 줬을까요? 돈? 그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우리가 이게 국정원에서 돈이 갔는데 정무수석들한테만 갔다고 지금 천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일간에서는 모든 수석들한테 돈이 건네졌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조윤선 그 정무수석 시절에는 이 추명호 국장이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일단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추명호 국장이 누구 사람이에요? 우병우요. 근데 우병우 수석은 안 주고 조윤선 수석만 줬을까? 돈을 우병우 수석이 관리하고 우병우 수석 떨어 줬다 그러고. 합리적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계속 잘 빠져왔죠. 잘 빠져나가왔죠. 우꾸라지. 예, 뭐 우꾸라지라는 뭐 표현까지 쓰면서 그때 이제 우병우 수석의 논리는 하나였어요. 제가 참 무능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걸 몰랐고 아니면 혹시 이제 권력 윗선에다가 다 밀어버리려고. 제가 무능했습니다. 저는 무능한 민정수석이었습니다라는 프레임으로
돌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명호 그 국장의 얘기로 일단 최순실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는 게 거의 사실상 확인이 됐고요. 그건 이제 국회 위증에 걸리고요. 그것도 이제 위증도 걸리죠. 그건 또 직무유기에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막았어야 될 거를 이거 괜찮습니다. 그 많은 국정농단의 사태를 알고도 그렇죠. 덮었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거기다 이제 직권남용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 보고 사찰 결과 직보받았다는 거는 이것도 직보하라고 시킨 걸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또 직권남용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추가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이제는 좀 피해가기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아니 우병우 수석은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2014년 11월에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했다. 라는 문건이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일보가 아니고 주간지. 아니 세계일보입니다. 네, 세계일보. 11월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최순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존재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순실 문건 1위 유출. 박한천 그 문건 유출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마사지하고 말아먹은 게 우병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또 수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재수사 당연히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그때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예. 그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로 바뀌었다. 비선 실세를 조사하라고 그래 그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유출 찌라시라고 그러면서 그 그렇죠. 문건 유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방향을 완전 180도로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국민들은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선거 때 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선거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그것 갖고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 때 그렇게 이제 틀어질 때 권력이 뭔가 이렇게 엄청난 조작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전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촛불 혁명까지 오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우병우 씨가 기술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기술자가 된 거고 그것으로 이제 권력을 호위했기 때문에 수석으로 발탁됐고 이 친구 쓰면 앞으로 참 편안하겠구나 하는 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유능하게 사건을 잘 트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우병우 수상 당시 비서관이고 이 수석의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 변호사님, 이 내용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사를 들어갈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들어갈 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놓고 댓글 수사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장호중, 이재용 다 지금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 4명. 자, 우병우가 2014년에 방향을 튼 거는 실질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서류 조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거든요. 거의 이것도 증거 조작. 근데 그거는 이제 딱 법적으로 떨어지는 증거 조작이라고까지 보기는 쉽진 않을 텐데. 예. 직무유기는 들어가겠죠. 지금 우리가 다 물음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자의 진술이나 뭔가 문건이나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십상시, 예. 그 문건 유출로 틀었던 것,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그거 없어도. 추명호가 돈 준 거. 네, 추명호 그 돈 문제부터 지금 나와 있는 직권남용, 그 다음에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 있다고 할 때, 또 비선 실세 존재를 인정할까,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개인 행령으로 될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로 덮어서 그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 그게 제대로 대처가 됐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봐야죠. 자, 두 분에게 이제 마지막 돌발 질문. MB는 언제 포토라인 했을까요? 시기를 맞추게 되면 출연 기회를 자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12월 초, 11월 말, 뭐 앞으로 한 2, 3주 내에 쓰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청와대 정책기획관 예. 김태효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국방비서관 했잖아요, 김태효. 국방비서관, 국방안보비서관. 예. 이거 검찰 내부 기밀. 외교안보비서관을 했죠. 내부 기밀인데 내가 막 얘기하네. 그래서 그분 부르면 이제 딱 떨어질. 이게 왜냐 기무사 보고를 받은 게 그 양반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전부 추측만 했던 것들이 이제 퍼즐이 완전히 맞죠. 완성 그림이 될 거다. 이렇게.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안 넘길 거다. 우리 백성원 변호사. 저도 대략 그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냥 단순한 심증이나 몇 가지만 가지고 부를 수는 없어요. 예.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일단 구속이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 구속 기간 동안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뺄 수 있는 걸 최대한 빼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 뭐 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빼서 마지막에 탁 들이밀 때 이제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소 3, 4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올해 크리스마스가요. 그 특징이 하나 생기겠네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왜 그럴까요?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명박근혜 정권이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럼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이 같은 공간에서 또 한 번에 예. 이명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국가 있다. 미래에 대해서 둘이 회의하시라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12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분석 그리고 바른정당 탈당 사태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TBS와 리얼미터와 함께 여론조사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요즘 좀 덜 들어오는 게 아직 2시로 시간 옮길 줄 잘 모르나 봐요. 많은 분들이. 아, 그래요? 네. 아니면 그전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건가요? 예. 무대가 좀 바뀌었네요. 훨씬 편하죠? 네. 벌써 말이 나오죠. 그전에 이거 말 안 시키면 말이 안 나와요. 네. 예. 그전에는 그게 안 좋은 건데, 그 군사문화라고 빨리 바꾸라 해도 개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TBS 갖고 개혁하느라고 사회적 개혁을 못해요. 자, 여론조사 결과, 좀 네. 브리핑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 소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국민들의 61.3%가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60%요? 61.3%가 오호. 반대를 했습니다. 지지하는 의견은 25.4%에 그쳤는데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13.3%였습니다. 반대 의견 중에서는 47.9%가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번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8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9.1%가 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탈당했던 의원들 이번에 9명이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 지지층은 10명 중에 8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른정당은 반면에 10명 중에 9명가량이 8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정당 지지층들도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층도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만 찬반이 팽팽했고 나머지 중도층 또 진보층은 반대하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다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환호했고, 예. 바른정당 지지층은 분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호와 분개. 예. 그거를 그런 말을 미리 준비해갖고 온 건가요? 여기서 생각한 건가요? 저는 순발력이 약합니다. 아, 미리 준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하느라고 업무는 안 하나요? 엄마입니다. 환호했고 분개했다. 아, 예. 좋네요. 정확하네요.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사실 그 야당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 지지가, 야당 지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각계약진하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몰살당할 위험이 크다. 예. 전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감이 큰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그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당선을 시키지 못하면 조직이 밑둥부터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2년 뒤, 3년 뒤 선거인 총선 때 21대 총선에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상당히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야당이 지금 자강, 스스로 혁신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일단 몸집부터 키우자. 예. 그래서 이합집산 이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는 것 같고 일단 가장 약한 고리인 바른정당이 먼저 반쪽으로 쫙 쪼개진 거고 국민의당도 심각한 내용을 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그 이택수 전문가님 네. 궁금한 게요. 네. 국민들이 관심은 갖나요? 관심은 당연히 있겠죠. 특히 보수층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이른바 없죠.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는 지금 다당제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또 보수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내년 지방선거도 압승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이 사실상 와해가 돼서 여기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보수층이 다시 뭉칠 수 있어. 늘 선거 때만 되면 보수층은 또 뭉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에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도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보수층이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민주당 지지율 이번 주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특히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실제로 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 다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지한다는 25% 이걸 잘 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는 남는 장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외면하고 있지만 이 25% 내에는 일부는 과거 새누리당을 줄곧 지지했지만 탄핵 때 이 배신감, 실망감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을 떠나 있었던 일부 무당파로 가 있는 이탈층들이 일부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또 정당 지지도에 일부 반영되는 경우는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다수가 국민이 외면하지만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일부 거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는 장사를 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남는 장사했다. 네. 그럼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 보나요? 만약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일정 정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진영 간의 결집 현상이 있기 때문에 2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그 연초 연말을 거치면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내용을 겪을 위험성도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홍준표 대표파, 네. 친박, 네. 그다음에 입당파, 네. 이른바 김무성파죠. 네. 그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린다라고 하는 게 그 설이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솔솔 돌고. 그런데 여기 이제 급변할 수 있는 변수. 네. 홍준표 대법원 판결. 네. 이 문제가 여전히 그 잠복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굉장히 많죠. 사실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헤쳐가야 할 파도도 많고. 예, 변수는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몸집 불리기에 나섰고 그리고 6명만 더 빼오면 일당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강력한 야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당으로 만약에 도약한다면 그런 어떤 기회들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은 쾌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조사 지금 들어가기 전에 네. 최경환, 네. 서청원 의원이 완승할 것이다 라고 박지원 의원이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문건이 꽤 충격적이다. 네.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언급됐던 내용들이 실제 녹취록으로 만약에 공개가 예. 된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한테는 큰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잠복 상태입니다. 양측이 일단 그 휴전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출당시키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그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 등등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친홍 그리고 친박 이 세력에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 세력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분된 한국당의 이 계보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은 김무성 대표 계보까지 전 대표 계보까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균형을 잡히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의 그 녹취록 사태는 현재까지는 정중동에서 지금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특히 이제 친박 의원들이 이번 그 바른당 탈당 의원들의 입당과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그 저항이 크진 않거든요. 예, 네, 처음에 무슨 징계위에 회부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네.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뭐 일단은 좀 사태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워낙 지금 보수 세력이 위축돼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아무튼 염두에 둔 판단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친박이든 아니면 친홍 계보이든 조금은 자제하고 있는 듯한 모습. 예. 그러니까 서청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청원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가 사실 치킨 게임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치킨 게임에서 누가 겁쟁이로 전락할까, 피할까, 누가 선방을 지를까, 이걸 잘 봐야 하는데 두 사람 다 사실은 이미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정치 생명을 걸었다. 그렇죠. 폭로전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정도까지 말을 뱉었으면 홍준표 대표도 뭔가를 해야 하고, 특히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반박을 안 하면 본인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 이런 것들을 마지막 노릴 수밖에 없는 지금 위치일 텐데. 누가요? 서청원. 서청원. 그렇죠.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힘과 힘이 겨룰 수밖에 없지만, 다만 지금은 좀 소강 국면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복당 과정이 일부 이루어졌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더 이상 막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서청원 의원 쪽에서는 조금 잠시 목소리를 안 내는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서청원 의원을 몰아붙이고 있죠.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는, 멀지 않은 시점에서는 뭔가 폭발하지 않을까. 지방선거 전에 폭발할까요? 당연히 폭발을 한다고 지방선거 봐야죠. 전에. 네. 오, 한다고 봐야죠. 그 폭발력이 클 텐데요. 그리고요, 이게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 MB 문제입니다. 사실 MB가 만약에 수사선상에 나중에 오른다면 12월 초, 아까 이 변호사들 네. 일부에 예측한 거 보니까 12월 초는 넘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MB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존재하죠. 뭐냐면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던 친박, 한국당 내에서. 근데 이제 그럼 비방은 자유스럽냐? 그중에 일부 친이계들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뭐 동기적으로 결합해서 정권하고 정치 보복에다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친박이 수세에 몰리다가 너나 나나 크게 다를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도찐개찐 이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판단할까요? 좀 더 사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몇 째려 보십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MB 포토라인에 쓰는 걸 12월 10일까지 보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뭐 친박이든 친이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MB가 네. 포토라인에 서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난다면 이제 가면 구속이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 자유한국당 내부의 게임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지금 양측이 다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나마 그럼 친이 자유한국당 세력이 내부의 친이와 친박이 단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여지는 좀 넓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과거 그 한국당이 뿌리가 됐던 친이 친박 계보의 수장들이 지금 사실상 뭐 그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완전 전멸하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새로운 홍준표 대표의 계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틈을 또 비집고 김무성 대표가 바른정당 또 추가 탈당파들 만약에 또 영입한다면 김무성 대표 계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묘한 게, 과거에 민주당이 당내 분란이 굉장히 많았던 정당이었는데, 계파 갈등이 이른바. 근데 지금 정당이 최소한 정당이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다 각 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당 내분으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저를 복권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복권에서 들어오면 당이 분란이 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던 길 계속 하세요. 네. 국민의당.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안정감들을 좀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되는 집안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당도 굉장히 지금 뭐 곤혹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바른정당이 먼저 쪼개졌지만 그 여파가 국민의당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께서 중도 보수 통합,
이 얘기를 또 꺼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범위가 바른정당만을 상대로 한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한 얘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그 11월 13일 이후 한 달간의 기간을 줬잖아요. 그렇죠. 통합파들이 잔류통합파들. 그게 중도와 보수 다 아우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정병우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유승민 의원 대표 출마자도 본인이 이제 당권을 장악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중도 보수 통합에 대한 뭔가 그림을 내놔야 할 상황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내놓지 못한다면 추가 탈당은 뭐 반드시 일어날 것 같고요. 뭐 5명 내외로 예상을 정치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바른정당이 5명, 6명의 미니 정당으로 정의당 같은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독자 생존이 가능하겠느냐 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이쪽으로 흐름이 잡혔을 때 만약에 통합한다고 나섰을 때는 또 국민의당 내에 그 호남 의원들의 탈당, 추가 탈당 이런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거의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의 합당 또는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에 대해서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이 구도, 정계 개편 이 부분이 연말 연초를 좀 강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어요. 이택수 네. 평론가님. 근데 여론조사만 전문가예요? 이런 정치도 잘 아세요. 뭐 이제 여론조사가 그냥 대충 알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정치권 가볼까요? 그 내부 사정과도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 뭐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죠. 네, 리얼미터는 이제 선거 여론조사가 이제 주된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늘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국민의당 내분 격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또 유성엽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는 꼴이 초딩 수준이라는 비난을 자초 받고 있고 당 대표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는 이 책임론에 대해서 모든 투덜거림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 사실 굉장히 이제 격한 표현들을 두 분께서 하셨는데 사실 한 몇 달 전, 대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의 뭐 연대, 통합 논의를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르면 이제 중도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양자 대결 조사에서 처음으로 내일신문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던 적이 있고요. 그 경우에 한국당과 또 바른정당 후보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했던 건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이제 유사한 결과들이 나왔었고요. 그럼 다음 대선에서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뭐 안희정, 박원순 혹은 정봉주 의원님 같은 대선 후보급들이 보수 진보 어제 술 마시고 술 들겠어요? 단일 구도로 되면 이 진보 진영이 이 다음 대선에서는 또 분열할 수도 있거든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보수 진영이 만약에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면 보수 진영 쪽으로 혹은 중도 보수 진영 쪽으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지금과 같은 그 중도 보수 통합의 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들이 아니에요. 근데 내부가 보면은 유성엽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이분도. 지금 그렇죠. 교과위원장인가 그렇죠? 그렇죠. 정읍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계속 당선됐던 그럼 시장도 당선됐었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그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는 꽤 단단한 분인데.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 사실은 이 발언을 세게 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박지원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하고 이상돈 의원 세 분인데. 그 이상돈도 또 뭐라 그랬어요? 예, 이상돈 의원은 오히려 이제 학자 출신이니까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박지원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호남 출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어떤 분들입니다. 전남도지사와 전북지사에 거론되는 분들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어떤 목소리, 정서 이걸 무시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폐청산을 안철수 대표가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른정당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통합 얘기를 꺼낸 것도 호남 정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더 세게 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출마를 고려해서 그런 발언 강도도 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은 심정적인 분당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강을 많이 뛰어넘었죠. 넘은 거죠, 서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권을 고려하면서 저는 구태 정치인의 모습으로 회귀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도 시장이라는 제3지대가 시장 갖고는 대권을 거머쥐기 쉽지 않다. 지방선거나 총선에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 쪽의 시장들을 더 크게 보고 그쪽하고 뭔가 연결 지점이 없으면 본인의 정치적 활로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과거의 정치인들이 늘 하는 수법, 이런 어떤 셈법,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 해석에만 능하지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당시 대선 후보한테 비판이 많이 갔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덜 돼 있다. 뼈아픈 지적이었잖아요. 예,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어떤 리더십을 키우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합당이나 연대나 이런 쪽에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과거에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던 트레이드마크가 퇴색한 지 오래됐지만 과거에 오랫동안 봤던 구태 정치인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감정적 분당이 이미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과의 행보, 그 다음에 또 잔류파들의 바른정당과의 행보.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물밑으로 가고 있지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원심력들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죠, 각 당에. 예. 예. 각기 이제 그 정체성에 맞는 그렇죠. 맞는 의원들, 맞는 정당끼리 합종 연행이 시작됐다. 이걸 뭐 사실은 총선 민의가 훼손되는 측면은 있지만 정체성을 근간으로 불가피한 정치 측면이 지형이 있잖아요. 재편되는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지금 단일 대우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있지만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총선 민의를 물론 반영해야 되겠지만 총선을 위해서 급조된 듯한 정당적 성격이 있었잖아요. 네, 네. 바른정당은 이제 총선 이후에 나왔지만 어쨌든 지향점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금 설정해 놓지 못하고 나왔었고. 사실 보수 혁신을 외쳤는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에서 실패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제자리에 머물렀고 결국 흡수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당 간의 합종연행, 네. 이합집산, 신호탄이 지금 울렸다 이렇게 박시영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죠. 네.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48.8%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당은 반면에 2.2%포인트 오른 19%였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6%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국민의당 횡보, 바른정당은 0.5%포인트지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0.7%포인트 내려간 수치를 나타냈는데 예. 그 정당 지지율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정계 개편 관련된 혹은 국민의당 내부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24%를 득표를 했고 지금 한국당 지지율은 19%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19%. 많이 바른정당 올라왔네요. 네, 탈당파 의원들의 이제 그 한국당 입당에 대해서 25%가량이 이제 지지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25%가 바른정당과 또 한국당이 합쳤을 때 시너지의 현재 상황에서는 맥시멈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가 21.4%를 득표를 했었는데 지금 6%에 불과한 정당 지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국민의당 여러 의원들의 경우에 불안하네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출마 시에 이제 득표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라고 판단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당 소속이고 대표에게 막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뭐 소폭입니다만 이제 올랐습니다. 5.3%로 올랐는데 아무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9명가량의 이제 현역 의원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예. 바른정당의 선명성은 더 선명해졌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소폭 올라갔는데요. 여하튼
그 지금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지금 야3당은 지금 계속 6%, 5% 이쪽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은 이번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이제 흡수를 계기로 소폭 이제 올라서 2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도토리 네. 키재기라고 하면 도토리를 무시한 거예요? 야당을 무시한 거예요? 둘 중에 모두를 무시한 거예요? 둘 다 무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세게 나오시네. 예, 네. 또 고발되고 싶어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또 띄워봐 주시죠. 예. 저기서 네. 재밌는 게, 이게 전 저걸 보면서, 박시영 부대표님, 네. 두 분 다, 예. 전 저걸 보면서 무척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 정치 시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무당층이 12.6, 13.4? 네. 역대 저런 경우가 없잖아요. 보통 정당 결정 못했다가 네. 정치 시즌 아닐 때 25%, 30%까지도 가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무척 정치적으로 각성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그만큼 보면? 이제 그 지지할 정당이 예. 그 지지하지 않아야 될 정당에 대해서 분명하다. 예, 판가름이 좀 우리 판단이 불법 시대가 분명히 그러면 예. 저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원래 이 ARS 조사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 일상식엔 한 무당파 한 15에서 20%까지 이렇게 20%는 늘 나왔고, 넘어가는 거로 보이는데. 저기 전화면접 조사는 25에서 30까지도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탄핵 이후에 보면 예. 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는 분명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과거에 관심 없었던 주부님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맞아요. 뉴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게 저한테 섭외 들어오는 거 보면 알겠더라고. 그전 섭외가 안 들어왔잖아요. 누가 정치에 관심 갖냐고. 네. 정치 이외엔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정치 위에 할 게 없다고요? 예. 노는 걸 잘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노는 거로 보여요? 물이 좀 남았는데 같이 샤워하실래요? 아무튼 이 아니, 근데 지금 무당파층이 무당파 저 층이 얇은 건 무척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20% 정도 넘게 나타났었는데 선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는 일단 다당제,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정당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뜻이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촛불 혁명의 그 기운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예. 민주당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거 보면 시민들에 의해서 촛불 이제 혁명한 시민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예. 또 그걸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11월 중순인데 그 몇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MB가 과연 프로토라인에 쓰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두 번째 변수고, 그 다음에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 어떻게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하나 있고, 지방선거 들어갈 때 후보군이 어떻게 되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 네. 그럼 점점 정치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도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언론과 또 유권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궁극에는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 당대당 연합을 하든 뭐 통합을 하든 다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 이 무당파층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방선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정당 지지도가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지지도도 꼭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어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은 중간 평가라고 보는 국민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 정도는 1년 만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우호적으로 여당의 우호적인 정서는 분명히 있지만 인물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인물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유능성이나 참신한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새누리당이 지난번 총선 때 고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고공행진을 지지도를 달렸어요. 그런데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낮은 후보들을 고집스럽게 친박 후보들을 고집하면서 국민들한테 철퇴를 맞은 거 아닙니까? 때문에 뭐 지금의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그런 어떤 독선과 오만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긴장감을 계속 갖고 어떻든 인물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상품을 내놔야만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방선거는 중앙선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네.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남이나 호남을 다녀보면요.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둘 다 좋아하는 동시 호감층이 꽤 높습니다. 30% 40%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 후보라고 해서 민주당 약지지층이 꼭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서 대등한 싸움 아니면 우위 또는 대등한 싸움을 벌려줘야 정당 우위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지 만약에 인물에 있어서 격차가 굉장히 크다면 정당 요인보다 인물 요인이 앞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호남 같은 경우는 영남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계 개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인물이 나와도 특히 이제 보수 쪽은 분열된 채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당 후보에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남권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바른정당이 한국당하고 연대 통합할지 아니면 국민의당하고 할지 뭐 등등이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겠죠. 예.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마지막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인데 조금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 나온 것은 트럼프 방안과 한미 정상회담이 반영 안 된 결과죠? 반영이 됐습니다만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온다고 발표가 났고 네네.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됐나요? 그 화요일, 수요일까지 조사가 됐고 트럼프 방한 소식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첫 번째는 그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검사 투신 사망 소식. 변창흠 검사요? 예. 그다음에 전병헌 정무수석 횡령 혐의 관련된 보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조금 압제로 더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소식에 의해서 보수 측이 다시 뭉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보수 세력들 또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5%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산 경남은 한 4%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보수 통합론이 그다음에 이 댓글수사 방해 의혹 검사의 투신 사망 소식 한국당 검사 출신 의원들이 특히 더 이제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소식이 트럼프 하고의 정상회담 소식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일간 조사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월화 지지율은 좀 빠졌었는데 수요일은 다시 70%를 넘는 수치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악재가 조금 더 영향을 더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검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검사 투신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된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하나 됐었고 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불구속 기소. 근데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는 정말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황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기소 사안인지 굉장히 경미한 사안인데 이례적으로 어쨌든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의 최근에 이제 적폐청산 이게 전 정권을 향하면서 물타기에 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여요? 그런 저는 좀 그런 있는데.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생각이다. 예,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중요한 개혁 과제였는데 국정원의 비리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다시 검찰이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반성 없이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이루어졌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읽혀지지 않은 가운데 탈정치화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칼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 그 비리 문제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검찰이 손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검찰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졌는데 과연 내부의 혁신이나 쇄신, 검찰 개혁의 부분을 어떻게 과연 뭐 인사 문제로 과연 통제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검찰 개혁과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된 게 변창흠 검사의 사망, 그 다음에 전병헌 보좌관에 대한 긴급 체포. 네. 그게 사실은 피의 사실을 거의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체적 혐의가 전병헌 수사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피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70.4%까지 올라갔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청와대 이제 공식 만찬, 독도새우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니. 할머니와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포옹 소식이 예. 전해지면서 그 부분은 유권자들의 감정, 아주 정서를 건드렸고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일본이 이제 반발하는 모습 보고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그래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영향을 그 탁현민 행정관의 기소 소식은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청와대의 만찬이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은 70.4%로 마감이 됐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그 외유. 정상 외교가 이제 이어질 텐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 다시 지지율이 70%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 외교가 항상 지지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상회하지 않을까 지말을 거치면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사드 문제도 3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받아들였고 네.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자, 12월 9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라고 바로 마치거든요. 그건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김관진 장관하고. 그리고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가 말로 하기도 낯뜨거운 내용들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인들 좀 소위 디스하는 것부터 연예인들 관리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소위 불법적인 거는 아마도 김관진 장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뭐 본인은 물론 아직은 자기는 불법적인 걸 몰랐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찰, 민간인 사찰까지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 거죠. 거기에 뭐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은 한번 쑥 들어가면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동화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소위 안 좋은 것, 불법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성향이 동일한 사람들만 뽑아라.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은 배제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명백한 불법성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번 거, 그러니까 호남 인사 배제해서 사람들 뽑았던 거는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죄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예, 호남 인사 배제. 야,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쪽 또 우리 정보원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누구죠? 사이버 사령부의 김관진. 네. 그런데 이제 사이버 사령관이 처음에 연재욱.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옥도경. 네. 옥도경이 뭐 전문가인지 모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모르죠. 둘 다 원스타로 진급을 하면서 오거든요. 네. 사이버 사령관으로 오는데 연재욱 다음에 옥도경이 오는데 옥도경이 해킹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거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몇몇은 옥도경까지 내려갔는데 해킹 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연재욱은 청와대로 왔고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비서관으로 공격에, 들어갔죠. 예. 옥도경 시절에 해킹한 게 드러나면 이건 그냥 끝장이 되는 거예요. 또 더 따끈따끈한 게 들어있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직권남용.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원세훈 원장이 네. 똑같이 남재준 원장처럼 돈을 청와대에 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고 손실. 아예 커지죠. 이제 커지죠. 최소 국고 손실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금액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게 40억이죠. 40억인데 10억이 넘으면 일단 무기 또는 10년 이상. 5억이더라고요, 5억이 넘으면. 10억입니다, 10억. 예, 10억 이요? 예, 뇌물 관련해서. 뇌물은? 네, 뇌물은. 국고 손실은 5년이고. 네, 국고 손실은 이제 5년이고요. 뇌물은 10년. 그래서 10억. 예. 그런 것까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예.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뭐 직권남용으로 뭐
그렇게 중하지 않은 뭐 처벌을 받겠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 이제 이런 게 종합이 되면 이제 사실 이게 단순히 직권남용죄라는 게 예. 이렇게 엄청난 직권남용을 상정하고 만든 범죄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공무원들이 본인 좀 힘 있는 거 가지고 좀 소위 장난 좀 치는 것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5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를 만들었는데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도 그렇고 이번에 현재 지금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죠. 이거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죄를 이거는 아예 친서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 이런 거를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관진 실장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하고 군형법에 보면요.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군인의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은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군의 정치 참여 금지. 그게 또 군형법 규정이 있어요. 그게 또 5년 94조더라고요. 네, 그게 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최대 7년 6개월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추징이 되니까. 2분의 1을 가져갈 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감옥 가려면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주위 분들이 불행해지는데 저희는 방송하는데 이렇게 힘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9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때나 박정희 유신 독재 때나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의 그 참혹했던 독재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구체적인 고문이나 예. 구체적인 뭐 이렇게 육체적 타격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은 바로 화를 내고 이랬지만 이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이 국정농단과 탄압 또 이렇게 뭐 정치 공작 사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로 지능화돼서 했고 또 사이버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덜 받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을 다 헤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독재 정권 때보다도 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부정과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건데 불법을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9년간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자, 백 변호사님 이렇게 쉽게 인정한 게 증거들이 많이 나왔나 보죠? 지금 그 일단은 진술들이 일단 워낙 많고요. 그 김관진 전 장관도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고 그 팀은 본인의 역할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진술 증거들이 워낙 많고요. 그동안에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김관진 장관을 지목을 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건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 문건들은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문서를 이렇게 내미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거기 본인 이름도 써 있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뭐 이런 문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게 더 코미디죠. 여기 보고 이렇게 중요한 보고상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 책임으로 다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죄의 덤탱이를 김관진 장관이 다 써야 되는데 윗선을 얘기를 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형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시하고 이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조폭에서도 처벌할 때 두목이 제일 중하게 처벌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밑에 애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형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죄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감량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협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신병 확보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이 이제 이어질 텐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면 검찰에서 우리나라 11월 9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폭탄 발언이죠. 함께 하실 두 분 허성무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바꾸고 처음 오시죠? 그렇습니다. 네. 편하죠? 예, 아주 뭐 이렇게 사랑방 같은 느낌이죠. 예. 저번에는 저희가 좀 까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저기 딱 오늘은 좀 좋네요. 그리고 이게 그 쭉 옆에 있으면 이게 약간 군사 문화예요. 어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왜냐면 지시하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좀 편할 자발적으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방안을 기념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죠. 저 같은 반미주의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반미주의는 저는 미국을 반만 가봤다는 거예요. 동부를 안 가보고 서부만.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 전문용어로 right now watching. 예. 제가 기분이 좀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즘은 제 이름도 바꿨어요. 정봉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애정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적폐의 끝이니까 거기가. 예. 어찌 보면 어제 그저께 한 며칠 전에 지금 오선하고 있는 선배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게. 야, 박근혜 국정농단은 아마추어고 이게 이명박 때 만들어졌던 국정농단의 틀을 그대로 인수한 것뿐이다. 이명박 걸 들여다보니까 저거는 진짜 전문 지능범죄 수준이다.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적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주 감각을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만 기재가 아니고 예.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공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딱 경험을 하시니까 국정을 잡자마자 예. 공조직을 자기를 광고하거나 또 자기를 방어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다만 그게 이제 불법인 걸 몰랐던 거죠. 설마 불법인 걸 알았겠지만 자분자분 들키겠냐. 자분자분 얘기하시는데 더 무서워요. 김관진 뭐라 했죠 어제? 대통령께서 사이버 사령부에 그 현역병들은 제대가 가버리니까 민간인을 채용하자. 군무원을 채용하자. 그래서 이제 군무원 채용이죠. 예. 이 친구들은 이제 정년 때까지 계속 있으니까 아주 뭐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열심히 할 거고 또 그런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인력을 늘릴 때는 두 개의 기관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조직의 정원 관리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논리인데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예. 제가 뭐 직접 조직을 늘리고 이런 역할을 이제 행자부하고 의논하면서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예. 행자부에서 그래서 조직 진단하고 행정 수위에 맞는 필요가 있는가 이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만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요. 기재부와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직은 사실 같은 부처 내에 있더라도 정부 위의 부처예요.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시어머니 부처 같은 데죠. 하나는 조직의 정원과 관련해서 권한을 딱 쥐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예산을 주는 권한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부처들은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만 요구해가지고는 이 두 부처에서 뭐 쉽게 아이고 그렇네요 하세요 올려드릴게요 늘려드릴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걸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해가지고 행자부하고 기재부. 예, 특히 기재부 쪽에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군문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 정원을 하고 새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게 정부 조직이라는 게 새로 늘리고 사람 뽑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지시를 받은 건 누가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지시는 이제 국방부가 받은 거죠. 이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청와대인데 청와대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누구를 통해서 했겠죠? 비서관들, 수석들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명령권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게 서서히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 백승 변호사님. 네. 그 청와대 출신이어서 네, 아주 확실히, 깨알 같은 그러니까요. 알찬 정보. 1년 동안 제가 본 중에 가장 더 좋은 알찬 정보. 평상시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양산하시는데, 우리가 또 청와대는 그 근처 칼국수집까지만 가봤거든요. 수제비집까지 가신 거죠? 수제비집. 예. 그러니까 진짜 이 행자부와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군무원 70명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오다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오다인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의 없이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게 또 공무원 총량제에 걸립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보고와 지시를 받은 것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문건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뭔가 명령한 것 같은 보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서명 있는 문서들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무원 70명 뽑는데 예. 일단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70명 중에 딱 한 명만 호남인입니다. 김관진. 그러니까 그 김관진 전 장관도 전주 분이고 예.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충원된 70명 중에 딱 한 진짜 명만. 딱 한 명만 호남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배제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많죠. 우리나라 도가 몇 개인데 그 호남에서 딱 한 명만 됐다라는 게 좀 아니 근데 우리 셋도 다 배제될 뻔했어요. 그 지원하면. 우리가 좀 잘생겼잖아요. 호남.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배제하는 수법이 예. 그 되게 이제 그 면접하고 이러면 1급 수준, 3급 수준의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면접을 했다는데. 상급, 공무원 상급? 공무원 상급이 아니고 이제 기밀 수준의 상급. 상급, 예. 뭐 그런 수준으로 해서 면접 수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해서 사람을 발탁을 하는데 이분에는 1급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히 호남 출신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면서 호남 출신들한테는 면접 점수를 아주 나쁘게 줘가지고 다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제시키는 건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그냥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밖에 예. 없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의 교사범 혹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편안해 보이는 이미지나 좀 그런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이 있었어요. 로버트 대선 부위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태권 부위라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그 직권남용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군용법상 이제 정치관여 정치관여 금지. 그게 둘 다 5년 이하 5년 이하인데 네. 가중 2분의 1 가중해서 7년 6개월 맥시멈 이하까지. 5년에 2분의 1 가중하니까 네. 7년 6개월까지 그렇죠. 살 수 있는.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형법 자체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아주 국가 고위층이 직권남용하는 것보다도 중공무원이나 그렇죠. 중하위급 공무원이 이용했고 그러니까 서민들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 공무원직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국가 자체를 난도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권남용죄, 그 과거 이제 직권남용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공무원들이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좀 갑질하고 상대방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인허가? 전과가, 그러네요. 전과가 없으면요, 대부분 집행유예요. 직권남용은. 그리고 기소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번 직권남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보고 있는 이 직권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군사이버사령부에서 했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형법의 직권남용 수준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일단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법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보다는 구형량도 선고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궁금한 게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구형을 5년 이상은 못 하나요? 못하죠. 5년까지만 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이쯤이면 무척 악질적이기 때문에 5년 구형에 5년형이 나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직권남용이라면 통상 전과 없는 직권남용 범죄 초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나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기문란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거는 그 형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더 몰려치지 못할 예. 뿐이니 이제 구형이나 이제 선고량이 통상적인 직권남용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제 뚝은 무너진 것 같아요. 네네. 떼면서 이제 돌이 하나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돌이 꽤 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돌이 빠졌는데 몇 년 사셨죠? 저는 9개월 조금 못 살았습니다. 아, 근데 그때 20대 때인데 네. 지금 이분들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도 뭐 요즘이야 뭐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시설 좋다. 열선도 깔려 있고. 예, 그 가서 오래 사시라고. 예. 그 저희 때야 뭐 저기 아예 마룻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그럼요. 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자다 보면 쥐가 나가서 예. 왔다 갔다 왔다 또 화장실로 그리고 뭐 들어가고.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예.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마개로 막아놓고 그런 상황이었고 뭐 겨울에 일어나면 마고는 쿵쿵 소리 안 들려 밤에? 쥐가 그걸 들이받는 거에 나오려고. 그거는 이제 저 밑에 저 근데 왜- 1층은 그렇고 2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하죠. 예, 2층은 쥐가 없어요. 근데 예. 교도소는 쥐가 많았어요 이상하게. 저는 다행히도 2층에 있었습니다. 교도소는 왜 쥐가 많죠? 글쎄요. 뭐 잔반 처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쥐. 지금 그때야 뭐 겨울에
방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주전자 안에. 잡수통이 다 얼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워낙 그때 비하면 좋아져서 특히 좋아지게 된 이유가 그때 양심수들 정치범들이 들어가서 수없이 투쟁을 했잖아요. 예. 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시설, 더 나은 조건을 요구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좋은 시설에 좋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은 이제 뭐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 혜택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궁금해요? 뭐 지금 공식적인 대응이 거의 없었죠. 예. 뭐 한두 번 뭐 대통령은 바빠서 그런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게 뭐 정무수석 했나요? 김두우. 예. 이분이 한국일보인가 어디 기자 출신이죠?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인가요? 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 메이저 신문의 기자 출신 맞습니다. 그 뭐 예전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이분이 쓰는 칼럼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이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분도 서울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분은 뭐 그때 뇌물이나 뭐 돈과 예. 관련돼서 좀 들어가 계시지 않았나요? 이분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면회 대기하고 있는데 저도 변호사 접견 대기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갖고 저는 묻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전 잘 모르잖아요. 김두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고 최악의 경우에 방문 수사를 하라 그랬다. 그런데 검찰이 소환 수사를 해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끈했다. 화를 내고 검찰에 야단쳤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양이가 쥐 걱정해주네. 그럼 내가 언제 물어봤어요 그거? 당신들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걸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걸 쫙 저한테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오래 사시라고. 어쨌든 검찰에 수사하라고 지시는 잘 했구나, 그죠? 예. 그렇네요. 예, 스스로 고백을 했네요. 근데 뭐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수준 했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뭐라 그러냐. 이분이 대통령의 시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시간. 자서전을 거의 뭐 대신 써준 사람이에요. 예. 뭐라 그랬어요? 김두우 수석이? 뭐 어차피 우리를 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하는 거고 최종 종착지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 거니까 예. 우리가 뭐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 뭐 별 그거 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최종 목표가 자기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폐청산의 목표를 자기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있는 것 그대로를 다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게 적합한 처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을 크게 키워서도 안 되고 큰 일을 작게 축소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 그대로 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는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을 것이다 봅니다.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예. 없는 사실을 더 씌워서 그래서 이제 박해를 가하는 거 이게 사실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마치 아예 처음부터 대상을 상정하고 올라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거기다 지금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는 거기서 딱 끊겼어요.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심 다른 한 축에서 지금 연결고리가 나와버렸잖아요. 더 빨리 나왔어요. 문관도 나오고 또 김관진 장관의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그냥 정치보복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위법한 게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 그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형량을 이렇게 소위 가해주는? D라는 제도는 없지만 예.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장시호 씨. 예. 구형 1년 6개월 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울었어요. 근데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1년 6개월짜리가 아니에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구형을 하는 게 맞는데. 뭐였었죠? 장시호 씨가? 장시호 씨는 뭐 삼성에 이제 강요한 거, 그 예. 16억 정도 강요했던 거, 강요죄. 그다음에 횡령도 한 7억,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으면. 근데 장시호 씨 1년 6개월 구형했잖아요. 예. 왜 그랬겠어요? 특검의 도움이. 그러니까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구형량을 확 낮춰준 거예요. 특급 도움이 아니에요. 특검의 특급 도움이. 네, 특급 도움이. 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도 만약에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본인의 5년 이하니까 예, 싸게 불릴 수 그렇죠. 있겠다. 뭐 극도로 뭐 극단적으로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거의 똑같은 사례를 우리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한테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도 위치면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정원에서 돈 매달 1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속하게. 수배됐을 때 변장을 하고 마치 촛불을 들었던 사람 같은 심정으로. 촛불 들면서 좀 반성하지 않았을까? 이제만 글쎄요. 제 느낌으로 보면 전혀 그런 분들은 아닌데, 이제 그럴 정도로 자기가 뭐 20년을 모셨던 주군을 한순간에 배신하듯이 다 사실을 말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고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장치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예. 자기의 죄를 가벼이 하자. 뭐 그러니까 원지시자에게 모든 걸 넘길 수밖에 없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니까 또 이제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내 의뢰인인데 의뢰인이 형을 깎아주고 어쨌든 좀 낮춰야 되는 게 변호사인데 본인이 버티려고 해도 변호사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얘기해 주죠. 변호사들이 이제 보통 접견을 가게 되면 예. 이제 접견을 가기 전에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더라도 이제 일단 나한테 팩트를 다 얘기하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나한테까지 숨기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가 툭 튀어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일단 다 얘기를 들어요. 듣고 이제 제 조언을 하죠. 근데 끝까지 안고 갈 거면 본인이 많이 다친다. 그런데 이 사실 진실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충분히 참작이 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 판결문에 한 줄 딱 들어가요.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양형에 이제 안 좋은 가중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만 세게 받고 본인도 못 빠져나가고 윗선도 못 빠져나갈 거라면 그럼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이제 검찰이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일단 최대한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선에서 딱 받고 끝난 거면 이 세 명은 최소 5년에 10년은 살아야 돼요. 그 이 금액이면 국정수도 받은 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전에 전과가 없어도 공무원들이 사실 1억 넘게 돈을 받으면 거의 기본으로 6년에서 7년은 살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시켰고 이 돈을 내가 한 푼도 안 갖고 위로 싹 가져다 줬으면 그리고 위에서 나한테 좀 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가져갔으면 중간 그냥 관문 정도잖아요. 관문 정도라면 물론 불법적인 명령이라도 듣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하지만 그런 게 많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진술대로 박 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한 거고 시켜서 그냥 수동적으로 한 거면 오래 안 살아요. 그것도 검찰이 구형 자체를 낮춰줄 그렇죠. 거고.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한 겁니다. 허성훈 비서관님. 네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뭐 로버트 국방부의 이순신 장관, 로버트 태권부의 또 뭐예요? 그거 어떻게 주무강 랄프 타격왕 관진. 타격왕 관진. 패러디 해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뒤에 뭐 붙여놓는 것처럼. 아니, 근데 또 이분들이 육사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독일 사관학교를 졸업한 독사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내의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최고 엘리트인데 수업 시간에 로버트 태권부에 만화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뭐 얼마나 이 심리전이라 그러죠. 예. 대북 심리전이지만 사실은 이제 대국민 심리전을 벌린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자기를 비판하는 비판의 글이나 댓글들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해서 대응 부대까지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의외로 보기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별로 민감 안 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애초에 다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대한 이제 뭐 하나의 불법적인 그런 이제 뭐 조작 공작이 벌어지는 거죠. 죽겠어요. 저거 나가면 막 안 부끄러울까?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은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우리 군사이버 사령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아직 들어갈 때까지는 반복을 했으니까. 예. 저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할 일이 저 할 일인가 저도 이제 그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저런 좀 우스꽝스러운 뭐 예. 만화 포스터도 그렇고 소위 이제 정권에 조금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 연예인분들도 많고 정치인분들을 기본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이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거 같죠? 그렇게 믿었으니까 예.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김관진 장관이 우리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호남 사람들도 다 배제를 한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뭐 굉장히 잘못된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맡았다는 게 우리 나라 전체의 불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커다란 불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런 유치한 작업을 하게 된 데는
김관진 개인의 욕심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그때도 역시 이제 미사일이나 핵기업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걸 유일하게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김관진 뿐이다 하는 것들을 부각하면서 최고의 장수 국방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내내 국방장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다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그걸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초기에도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김병관 내정자가 있었는데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을 계속 하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지시를 하니까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최장 국방장관에다가 그 다음 정권 바뀌어서도 장관을 계속하고 또 그 다음에 안보실장까지 가는 자기 영광을 만들어간 사람이다. 아니 저런 게 나오면 좋아할 사람들 초등학생들밖에 없는데. 예? 보수적인 또 저 유권자나 지지자들은 또 같이 저런 걸 손뼉치고 좋아하시겠죠. 또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 그냥 김관진 장관이 좀 이렇게 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수사는 받아야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없는 사실을 해서 더 쉬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왜 적폐라고 하는 게 절묘하게 MB 때만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그거는 인정하되 하는데 다른 정부에서도 쭉 있었던 근데 일이다. 다른 데 건 안 까고 왜 우리 거만 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제 앞차도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저만 잡아. 근데 저 차를 못 잡았다고 제 위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무단횡단하면 왜 저 사람은 안 잡아요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MB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이것도 이거지만 앞으로 또 예상이 되는 게 뭐 BBK나 다스 문제나 이런 것도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공무원 공직자 윤리법에 걸려요. 사명재산 신고 안 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도 지금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스로부터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스가 아니라 BBK로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못 건졌는데 5,200명쯤 돼요. 네, 근데 유일하게 다스만 다 건졌잖아요. 190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간 직권남, 그것도 직권남용입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LA 총영사관하고 둘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놓은 상태 때문에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크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합치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머지않아 검찰에 나와야만 될 상황으로 자꾸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도 수석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치법 없는 걸 갖고 우리를 더 씌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왜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만 갖고 그러니까 그러냐? 노무현 정권, DJ 정권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것도 그럼 다 까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전두환 정권까지 가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야, 이게 인정하는 수순이네요. 진짜 보면은. 그렇죠.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리인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지지하는 극단적 일부 세력 외에는 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남재준 원장도 이제 이게 어쨌든 또 다른 실말인데 남재준 원장도 또 여기도 또 줄줄이 사탕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NLL 그 정상회담 회의록 그 유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발췌본을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시로 그렇게 만들어서 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재준 원장 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발췌본을 처음 만든 건 2009년도. 그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국회하고 뭐 이렇게 공개화할 때의 이제 지시는 남재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게 나왔지만은 그것이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처럼 찌라시에서 봤다. 어디 찌라시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서 이야기되는 건 남재준 원장의 지시로 뭐 국회에도 제출이 되고 이제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압수수색할 때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또 재판이나 진술할 때 이제 거짓으로 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총체적 지시를 결국 남재준 전 원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 또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국정원 그 MBC. 이게 복잡해요, 이제. MBC로 끝났어.
이게 그 조선 왕들 기록 외우기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을 계속 떨어졌거든요. 뭐 태종 태세문단세 예성 이걸 못 외우겠어 저는. 근데 이 지금 적폐 특히 댓글 네. 무슨 블랙리스트 네. 돈 이런 거 하면 이게 MB 시절에 국정원인지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인지 이게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정하게. 자 그런데 추명호 국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네, 구속이 됐죠.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석기 누구죠? 이석수. 이석기는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이석수.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보고를 직보했다 우병우에게 네. 그 근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병우 수석도 지금 출국금지에 걸려 있는 출국금지가 상황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는 돈은 안 줬을까요, 돈? 그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우리가 이게 국정원에서 돈이 갔는데 예. 정무수석들한테만 갔다고 지금 천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일간에서는 모든 수석들한테 돈이 건네졌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예.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조윤선 그 정무수석 시절에는 이 추명호 국장이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일단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추명호 국장이 누구 사람이에요? 우병우요. 근데 우병우 수석은 안 주고 조윤선 수석만 줬을까? 돈을 우병우 수석이 관리하고 우병우 수석도로 줬다 그러고. 네? 합리적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지금까지 계속 잘 빠져왔죠. 잘 빠져나가왔죠. 우꾸라지. 예, 뭐 우꾸라지라는 뭐 표현까지 쓰면서 그때 이제 우병우 수석의 논리는 하나였어요. 제가 참 무능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걸 몰랐고 아니면 혹시 이제 걸리면 윗선에다 다 그쵸. 밀어버리려고. 제가 무능했습니다. 저는 무능한 민정수석이었습니다라는 프레임으로 돌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명호 그 국장의 얘기로 일단 최순실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는 게 거의 사실상 확인이 됐고요. 그건 이제 국회 위증에 걸리고. 그것도 이제 위증도 걸리죠. 그건 또 직무유기에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막았어야 될 거를 이거 그 많은 괜찮습니다. 국정농단의 사태를 알고도 그렇죠. 덮었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거기다 이제 직권남용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석수 특별감찰관 보고 사찰 결과 직보받았다는 거는 이것도 직보하라고 시킨 걸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또 직권남용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추가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이제는 좀 피해가기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아니 우병우 수석은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2014년 11월에 정윤회가 박지만을 미행했다. 라는 문건이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일보가 아니고 주간지. 아니 세계일보입니다. 네, 세계일보. 11월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최순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존재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순실 문건 1위 유출. 박한천 그 문건 유출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마사지하고 말아먹은 게 우병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또 수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재수사 당연히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그때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예.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비선 실세를 조사하라고 그래 그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유출 찌라시라고 그러면서 그 그렇죠. 문건 유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방향을 완전 180도로 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국민들은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선거 때 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